다 읽어보셨죠? 자, 같이 합시다. 가봅시다. 자, 소비란 가게가 재화의 서비스를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행위이고 돈 쓰는 거죠. 얼마나 소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소득의 크기래요. 당연하죠. 벌었는 만큼 써야 될 테니까. 특히 개인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의 크기. 자, 제일 중요한 단어였죠. 가처분 소득의 의미가 뭐래?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 그래서 당연히 완벽하게 어울리는 단어는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용돈이라는 개념으로 하겠습니다. 용돈. 용돈은 너희 학교 왔다 갔다 할 때 쓰는 차비 혹은 꼭 필요해서 사야 되는 뭐 필기구, 위에 입은 옷이나 뭐 전화비 이런 거 빼고 진짜 순수 쓰는 거잖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잖아. 마음대로 뭐 마라탕도 사 먹고 닭꼬치도 사 먹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런 것과 관련이 있답니다. 소비랑 가처분 소득 간의 관계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데 잘 모르죠. 이게 뭐냐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도 증가한대요. 정리해 봅시다.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늘수록 전체 지출도 많아진다 이 말인 거래. 그럴듯해 보여요, 그죠? 그럴듯해 보입니다. 자,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서 커지는 소비의 증가분은 말이 여기 쭉 읽고 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끊으면서 갑시다.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아까 우리의 단어로 용돈. 용돈이 늘어나면서 커지는 소비의 증가분. 위에서 말했잖아. 그치? 내 용돈이 늘어날수록 소비도 증가한다고. 내가 마음대로 쓰는 돈이 늘어날수록 같이 늘어나는 소비의 증가분은 용돈에 늘어나는 증가분보다는 작다 그랬어요. 이런 뭐 해야 돼? 대소비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일단 대소비교 들어가야 돼요. 체크해 놓으세요. 뭐가 크다, 뭐가 작다는 항상 나오면 체크. 뭐가 작은 거야? 소비의 증가분. 소비의 증가분이 가처분 소득의 증가분보다는 작아요. 다시 바꿔서 말하면 용돈의 증가분이 더 크다 이거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에 커지는 증가분과 늘어나는 소비의 증가분 중에서 뭐가 더 크다?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증가분이 더 크다. 뭔 말이냐? 이렇게 적혀있어요. 소비자들은 내가 늘어난 소득을 전부 쓰는 것이 아니라 A는 아니래요. B가 맞대요. 뭐가 맞답니까? 저축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정리해보면 이래요. 제가 아주 쉽게 이야기해볼게요. 내가 너희들에서 생각하면 너희가 직장인이 됐어 얘들아. 너희가 한 달에 200만 원 벌었어. 200만 원 벌었는데 살면서 숨만 쉬면 나가는 돈이라는 게 있지. 만약에 진현이가 서울에 취직했어. 방값 나가야 되죠. 방 그냥 뭐 잠만 잘겨? 자려면은 씻기도 해야 되고 방에 보일러도 때워야 되고 그럼 전기세, 가스비, 물세 그다음에 뭐 전화도 해야 되고 꼭 나가는 돈이 있죠. 그거 뺄 거 다 뺐더니 네가 남는 돈이 100만 원이야. 그러면 이를테면 진현이에게 뺄 거 다 빼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금액은 100만 원이야. 맞지? 뺄 거 다 뺐으니까 진현이 100만 써도 되죠. 쓸 수 있는 것과 써야 되는 건 다르잖아. 진현이가 100만 원 이제 쓸 수 있어. 네 월급이 200만 원이야. 그럼 100만 다 쓸 거야? 상식적으로? 아니죠. 상식적으로 100만 원 쓸 수 있다고 내 가처분 소득이 100만 원이라 그래서 히히 100만 다 써야지?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거짓골을 멸할 수가 없지. 그럼 상식적으로 너라면 이거 얼마 저축할래 여기에서? 얼마나 킵해야 될 거 아니야? 얼마 킵할래? 50. 오 좋아 한 50은 킵해. 그러면 50은 뭐 어디다 뭐 차도 타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쓰는 거고 50은 저축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오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 근데 만약에 진현이가 다음 달은 좀 더 다른 데서 아껴가지고 다음 달도 200만 원 벌었는데 이번 달은 한 130만 원 남았어. 그럼 얼마 증가했습니까? 30만 원 증가했죠. 30만 원 증가했어. 그렇다고 해서 30만 원 늘었으니까 나 지난달에는 50만 원만 쓰고 50만 원은 저축했는데 이번 달에는 똑같이 50만 원만 저축하고 80만 원은 노는 데 쓸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다만 몇 푼이라도 5만 원 더 저축하고 75만 원만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글입니다. 이게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어떤 경제의 가처분 소득이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일부러 뒤를 좀 크게 썼거든요. 제가 앞에 계속 이런 말을 썼잖아. 용돈. 그리고 소비가 C라고 할 때요. 둘 사이의 관계 C는 A 플러스
B 곱하기 Y. 우와. 와우. 개지렸다. 써볼게요. C는 A 플러스 B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게 나오면 얘들아 머릿속으로 내가 아는 거 채워 넣는 연습부터 해야 됩니다. 써놓는 게 좋죠. C는 뭐래? 소비. A는 뭔지 모르고 B 뭔지 모르고 이거 용돈 아까 우리 뭐라 그랬어? 가처분 소득.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때 A는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소비이고 B는 한계 소비 성향이다 이랬으니까 맞춰 채워넣으면 되겠네요. A는요 필요한 최소한의 소비, 내가 아까 말했잖아 살기 위해서 써야 되는 게 있다고. 우리는 그냥 생존 소비라고 쓰겠습니다. 생존 소비야. 살기 위해서 무조건 써야만 해. 그 다음에 B가 한계 소비 성향이래요. 한계 소비 성향. 근데 여기에서 A는 0보다 크고 B는 0과 1 사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써놓고 가지 마시고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와서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오케이 그렇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뭐야? 얘지. 그럼 당연히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 식처럼 소비랑 가처분 소득 사이의 관계를 1차 함수로 만들어 놓은 걸 케인즈의 소비 함수라고 하고요. 이 함수에 나타난 소비와 가처분 소득 관계에서 평균 소비 성향이랑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도출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역시나 이항 대립이니까 각각이 말하는 바가 뭔지 정리 잘 해야겠습니다. 자, 평균 소비 성향은 주어진 가처분 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를 나타내고. 끊어봐 얘들아. 제가 예전에 수업할 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항상 말했던 거 또 나왔습니다. 가처분 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 바꿔서 여기 써볼게. A에서 B가 차지하는 비율 이런 거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빨리 식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바꿔야 돼? A분의 B 이렇게 바꿔야 된다 그랬지. 이거 연습해야 됩니다. 이거 수능날 가가지고 못하잖아? 진짜 큰일 나. 여긴 물론 지문이 굉장히 친절했어요. 여기 알려주잖아. 그치? 이거 친절해서 그렇지 이거 안 알려주면 어떡할 건데? 그냥 계산 틀릴 거야? 어버버 걸릴게요? 안 돼요. 반대로 만약에 요렇게 나왔어. 요렇게 나왔더라도 이걸 요렇게 바꿔내는 연습도 해야 된다 그랬지. A에서 B가 얼마나 차지하느냐. 그럼 이거 바꿔서 말하면 뭡니까? 가처분 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 쓰면 되죠. 가처분 소득 분의 소비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맞는지 확인해봐. 단어 연결 맞죠? 오케이 이렇게 한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한계 소비 성향은 가처분 소득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소비가 얼마나 증가하냐를 나타내는 거래요. 이 한계 소비 성향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효과적인 경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하고요. 자, 평균 소비 성향은 이렇게 했어. 한계 소비 성향은 보니까 뭐가 붙었지? 델타가 붙었지. 델타의 의미가 뭐더라? 변화량 이런 거 있잖아. 변화량. 그래서 한 단위 증가할 때 소비가 얼마나 증가해? 라고 친절하게 써줬습니다. 오케이. 넘어가 볼게요. 해서 자, 예를 들어줍니다. 숫자 넣어보라는 거지. 너 숫자 넣어서 계산할 수 있니? 물어본다는 거야. 오케이. 자, 2024년에 가처분 소득이 100억이고 그의 소비가 70억이면 딱 보면 우린 뭐분의 뭐 한다? 100분의 70. 딱 넣는 연습을 하지. 계산하면 얼마? 0.7. 맞나요? 오케이. 확인했어. 내가 제대로 확인했구나. 그 다음 2025년에 1년이 지났다 그지? 이 나라 가처분 소득이 101억이 됐고요. 소비가 70.6억이면 우리 이제 무슨 생각한다? 델타를 생각해야 되지. 델타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죠. 변화량은 변화한 후와 변화한 전을 빼면 그만이잖아. 그럼 얼마 변화인지 알 수 있는 거잖아. 101억이었고 101억이고 그 전에 100억이었으니까 101에서 100 빼면 얼마? 1 분의 자 지금 70.6 저번에는 70 빼면 얼마? 0.6 그럼 1분의 0.6이면 그냥 얼마야? 0.6이죠 0.6 아 내가 위에 식 세운 거 제대로 쓰고 있구나 확인했죠? 오케이. 자 케인즈 소비 함수에서 B의 값이 아까 B가 뭐였더라? 갖고 와야 돼. 한계 소비 성향 한계 소비 성향
이 한계 소비 성향이 0과 1 사이에 있다는 것은 아까 어디서 봤더라? 여기서 봤어요, 그죠? 여기서 봤었어. 유의하는 거야. 오케이. 비례값이 0과 1 사이에 있다는 것은 가계에서 늘어난 소득을 전부 소비하지 않고 일부를 저축한다고 가정한 것인데 이건 현실과 부합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저축을 애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헷갈려 하는데 꼭 통장에 넣어야지 저축이 아닙니다. 꼭 통장에 넣는 것만 저축이 아니야. 대지저금통 넣어야 저축이 아니야.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100만 원 남았어. 그럼 100만 원 다 쓸 사람 잘 없다 그랬잖아. 필요한 뭐 내가 갖고 싶었던 거 뭐 옷도 좀 사고 신발도 사고 좀 했더니 한 20만 원 남았어. 20만 원 남아서 그냥 내비뒀어 집구석에. 아니면 호주머니 넣어놨어. 이거 저축입니다. 이거 저축이에요. 아시겠죠? 통장에 꼭 입금시켜야지만 되는 게 아니야. 이해되지? 덜 써서 놔둔 것도 킵해놓은 것도 저축입니다. 오케이, 다음 가봅시다. 여기 좀 지울게요. 오케이, 평균 소비 성향이랑 한계 소비 성향을 알면 평균 저축 성향과 한계 저축 성향이란 것도 알 수 있대요. 뭐가 바뀌었어? 단어 바뀌었지, 단어 바뀌었네. 평균 저축 성향이란 소비자들이 가처분 소득 중에 얼마나 되는 비율을 저축합니까? 를 나타내는 것이고, 한계 저축 성향은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저축은 얼마나 증가합니까? 를 나타내는 거래요. 이것이 정의였고, 아까 앞에 말과 똑같은데 저축이라는 단어 딱 이것만 바뀐 거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지, 상민아. 자, 가처분 소득 중에 소비가 되지 않은 부분을 저축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저축 뭐라 그랬지? 대지정도 넣어야지 저축이라 그랬나, 상민아? 호주머니 있는 것도 저축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내가 돈을 이만큼 벌었어. 그래서 여차저차 다 쓰고 나서 이만큼이 쓴 거, 그럼 남은 거는 무조건 이만큼이어야 되지. 이만큼이 남는 거죠. 이거 두 개 더하면 이거 이상을 넘어날 수 없어야 되는 거지. 이해되세요? 내가 100만 원 벌었어. 70만 원 썼어. 나 저축 얼마인 거야? 30만 원. 존나 간단한 거예요. 그치? 존나 간단한 거야. 가처분 소득 중에 소비 안 된 것이 저축이기 때문에 평균 저축 성향은 1에서 평균 소비 성향을 뺀 거랑 똑같다 이거야. 그럼 이 말을 바꿔보면, 여기 돌아가 보면 여기에 이거 더하기 평균 저축 성향하면 얼마라는 거? 1이라는 거죠. 됐나요? 이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다시 돌아가서. 또 저축과 소비의 증가분을 더한 건 항상 전칭이가 체크. 항상 소득 증가분이랑 일치해야 하니까 한계 소비 성향이랑 한계 저축 성향의 합도 역시 1이다. 그럼 이것도 역시나 이거 더하기 한계 저축 성향 하면 1 나와야 된다는 거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죠?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계속 가보죠. 가처분 소득의 크기랑 소비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지만 다른 요인들도 큰 영향을 준대요. 우선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뭐야? 재산. 굉장히 돈 쓰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주죠. 내가 돈을 실제로 많이 못 벌어. 많이 못 버는데 우리 집이 100억 부자야.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뭐 주식을 조금 판다거나 금덩어리 좀 판다거나 비트코인 좀 팔아서 현금화해서 뭐 여행 갈 때도 쓰고 하실 수 있죠. 또 물가 수준도 굉장히 많이 반영된대요. 물가가 오르면 갖고 있는 돈뿐만 아니면 A 플러스 B라 그랬어, 그치? 뿐 아니라 모든 자산의 실질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게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게 된대. 뭔 말이냐면, 자, 10,000원짜리 한 장 있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 들고 어제는 요 앞에 중국집 가면 짜장면 2그릇 먹을 수 있었어. 근데 오늘 됐더니 물가가 폭등해서 10,000원짜리 한 장 들고 가면 이제 짜장면 1그릇 먹을 수 있어. 시우리 집은 원래 5억이었어. 5억 들고 가면 먹을 수 있던 짜장면의 양이 오늘 우리 집은 똑같이 5억인데 이제 반동으로 줄었죠. 이해됩니까? 이해되세요? 내가 원래 10,000원짜리 한 장 가지고 짜장면 2그릇 먹었는데 오늘부터 짜장면 1그릇밖에 못 먹어. 우리 집은 어제도 5억이었고 오늘도 5억인데 나의 재산이 어제도 5억, 오늘도 5억인데 이제는 이 5억 들고 집 다 팔아가지고 짜장면으로 바꿔 먹으려고 그러면 늘 먹던 것보다 절반밖에 못 먹죠. 가치가 어떻게 됐어? 떨어졌어. 재산 가치가 떨어졌어. 오케이. 이 외에 미래 소득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소비자는요, 미래에 얻을 소득을 예상해서 현재 소득을 초과한 소비를 하죠. 이 뭐야? 나 아니야, 나.
나 자동차 사잖아. 그럼 자동차 어떻게 사?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자동차를 사? 아니지. 5년 동안의 시우리가. 그러니까 내년과 후내년과 후내년에 그 시우리가 힘을 합쳐서 그 드래곤볼처럼 퓨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사는 거예요. 그럼 행복을 난 좀 땡겨서 쓰는 거지. 내가 5년 안에 죽을 거라는 가정을 하지를 않아, 이 시당초에. 5년 열심히 벌어서 갚을 것이다. 니들 다를 것 같아? 이게 또 남자 반이잖아. 다르겠니? 니들도 나랑 똑같다 이거야. 돈 벌기 시작하잖아? 남자들은 제일 먼저 뭐 하는 줄 아나? 차를 봐요, 차를.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저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러면서 그 나이 때 되면 남자들 모여서 뭔 이야기만 하냐? 차 이야기만 해. 누구 뭐 샀다더라, 뭔 어떻다더라. 그러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콩이가 차를 샀대. 물어보니까 5년 할부로 샀대. 용기가 생기기 시작해. 결국 자동차를 뭘로 사시는지 아세요? 용기로 사는 거야. 용기로.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5년 동안 내가 갚을 거라는 나의 용기. 난 지금 땡전 한 푼 없는 알글뱅이지만 현재 소득을 초과해서 소비를 늘려버린다 이거야. 미래에 나는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소득뿐 아니라 이건 당연하고 플러스 B까지 뭐 미래의 예상 소득까지 감안해서 지금 돈을 써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넘어가 보면 이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이 항상 소득 이론이라는 것을, 또 모딜리안이라는 사람이 생애 주기 이론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딱 보자마자 둘의 공차를 따지는 이항 대립을 생각해야 되겠다 이거지. 오케이, 생각하면서 가자. 자, 프리드먼에 따르면 소득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소득에 들어가는 항상 소득이 있고요, 일시적인 변화로 생기는 일시 소득이 있답니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소비자들의 소득은 좀 더 높아진대요. 보통 때의 소득이 항상 소득이라면 경기 좋아졌을 때 생긴 소득은 일시 소득이라고 한다는 거야. 너네들 기준으로 해보자. 너희가 취직을 해. 승우가 취직했어. 그래서 한 달에 뭐 200만 원을 벌어. 매달 200만 원 벌어, 승우가.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 전에 있었던 설처럼 명절 떡값이라는 문화가 있죠. 보너스 문화. 명절이 되면 주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승우가 2월 달이랑 뭐 9월 아니면 10월 정도에 명절 떡값을 더 받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너에게 있어서 소득이 높아지는, 일시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는 때가 언제야? 2월이랑 10월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월에 승우가 플러스 100만 원을 보너스로 더 받았어. 설 명절 떡값으로. 그러면 이 200만 원이 승우에게는 뭐야? 항상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항상 소득. 그 다음에 100만 원은 2월이랑 10월에만 딱 잠깐 경기가 좋아져서 받을 수 있는 일시소득,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됐다 이거야. 자, 프리드먼은요, 소비자들이 소비를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자신의 항상 소득을 고려해서 소비 수준을 결정한대요. 그러니까 승우 항상 200만 원 벌었었잖아. 그래서 아까 승우는 100만 원을 쓰고요, 100만 원 소비하고 남아있는 100만 원 가지고 얼마는 아까 50만 원 저축한다 그랬지? 50만 원 저축, 50만 원은 가처분 소득으로 썼어요. 그죠? 승우는 이 패턴을 어떻게 한대? 항상 지키고자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내가 이번 달에 100만 원 일시소득이 생겼다고 해서 히히 100만 원 발사 하면서 150만 원 쓰는 사람이 아니다 이건 거야.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 이건 거야. 오케이. 이 이론에 따르면 항상 소득과 관련된 한계 소비 성향이 엄청나게 큰 반면, 이랬으니까 반면, 이 항상 소득에 따르는 한계 소비 성향은 큰데 일시 소득에 관련된 한계 소비 성향은 그보다 훨씬 떨어진대요. 왜? 아까도 그랬잖아. 사람은 100만 원 더 벌었다고 해서 그 100만 원을 다 쓰지 않는다. 저축이라는 걸 한다. 그래서 실제로 승우가 생각해봐봐. 네가 200만 원 항상 벌다가 너 100만 원 생존하기 위해서 썼어야 했고, 이건 탈락, 없어졌고, 100만 원 중에서도 넌 50만 원만 네 용돈 쓰고 50만 원 저축하는 사람이잖아. 무려 50%를 저축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네가 이번 달 보너스로 100만 원 받았어. 근데 네가 뭐 특별히 뭐 부모님이나 뭐 연애하고 있어서 써야 되는 돈이 없다는 전제라면 이 100만 원 어떡할 거야? 히히 100만 원 발사하면서 뭔 이건 다 쏠겨? 얼마 저축할래? 100만 원 만약에 더 생겼다면? 70만 원. 70만 원. 그럼 한 30만 원 정도 더 쓰고. 오케이, 이 말입니다, 이 말.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지금 승우가 앞에 있어서 제가 승우로 자꾸 대표했지만 여러분 마음도 대부분 비슷할 겁니다. 특별한 일이 없었다면 말이에요. 특별한 일이 없었다. 매일 똑같은 달이었다면 뭐 내가 써야 하는 때가 있었는데 아끼느라 못 쓰고 살았다면 그 달 조금 더 쓸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인생 맥락적으로 봤을 때 오케이 좋습니다. 또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모딜리안이 나오니까 앞에 쟤는 뭐라 그랬고 모딜리안은 뭐라고 하는지 판단하면서 읽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모딜리안이는 항상 소득 이론과 마찬가지로 이랬으니까 뭐 한다는 거야? 공통점 이야기한다는 거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데? 소비자들이 소비를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거 인정한다는 거야. 둘의 공통점. 그러면 하지만 이라고 나왔으니까 이 뒤에 말하는 건 뭡니까? 차이점. 볼까요? 소비자의 일생에 걸친 소득과 소비의 변화 양상에 주목하게 된대요. 오케이. 얘는 일생에 걸쳐서 보네. 일생에. 소득은 청소년기에 낮은 수준으로 머물러 있다가 중장년기에 높은 수준으로 오르고 은퇴하면 다시 낮아지는 낙타 모양을 보인대요. 따지자면 이런 거죠. 이 노란색이 소득 그래프라고 칠 때 여러분 나이 때 아직 돈 안 벌잖아요. 우리 제 나이가 되면 돈을 벌죠. 그래서 내 나이가 되면 돈을 좀 벌다가 점점 작아져서 이제 은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오케이. 이게 소득. 자 반면 소비는 일생에 걸쳐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대요. 그러니까 너희 지금 돈 한 푼도 안 쓰는 거 아니잖아. 너희 마라탕도 처먹고 뭐 탕으로도 처먹어야 되고 돈을 쓴다 이거야. 그럼 내 나이가 되면 마라탕을 안 처먹냐? 먹겠지. 뭐 은퇴했다고 마라탕 먹으면 안 되냐? 먹겠지. 그러니까 일정하게 뭐 한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소비. 그래프가 있다면 이런 느낌이겠죠? 자, 소비자들이 현재 소득이 아니라 현재 소득 아니래요. 일생 동안의 소득을 염두에 두고 소비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래서 소득이 작은 청소년기에는 여러분들 난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 거야 라고 생각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요. 돈을 한참 벌고 있는 중장년기에는 돈 많이 버니까 많이 써야지 이게 아니라 소득이 높아져도 다 쓰는 게 아니라 청년기에 생긴 빚, 내 소득이 이만큼이, 내 소비가 이만큼인데 소득은 여기였죠. 이만큼이 뭐겠어? 빚이겠지, 빚. 그 빚이 꼭 진짜 은행이나 뭐 정부에서 빌린 돈이 아니라도 엄마 아빠에게도 마음에 빚이잖아요. 엄마 아빠에게 용돈도 좀 드려야 되고 뭐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빚도 갚아야 되고 또 그러고 남는 돈들은 뭐 해야 돼? 나 또 이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은퇴 후를 생각해서 저축이라는 걸 하면 돼요. 그럼 내가 이제 은퇴했어. 소득은 거의 0으로 다시 떨어집니다. 하지만 내가 저축해둔 돈이 있죠. 그래서 그 저축한 것을 가지고 전과 비슷하게 돈 쓰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길었던 지문인 22페이지 지문까지가 끝났습니다. 쭉 넘어가서 28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28페이지)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자, 1960년대 미국에서 대중매체가 발달해서 예술계의 경향이 크게 바뀌었어요. 이 시대에는 정교한 붓터치로 원근법을 써서 사실주의적 표현하고 신화, 종교, 역사사건 이런 무슨 고전적인 주제에서 벗어났대요. 고전적 주제가 이런 것들이었고 이것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만화, 광고, 상품, 유명인 같은 대중문화의 이미지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선봉에는 팝 아트라는 게 있고 아마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여러분 다 한 번쯤 봤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팝 아트가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회화가 그림 그리기잖아. 그림 그리기에서 만화 이미지를 많이 썼거든요. 거기서 이제 유명한 아저씨 로이 리히텐슈타인은 거기에 대표 작가입니다. 이 로이는요, 팝 아트적 실험을 하는데 기존의 회화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것을 보여줘요. 가보겠습니다. 그게 뭔데? 회화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기계적 재현 방식을 적용했다는 것으로, 자,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예술 지문할 때 기법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높은 확률로 그 기법은 넘버링이 들어가서 1번, 2번, 3번 이렇게 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렇게 만약에 1번, 2번, 3번이
쭉 나열됐을 때 보통 마지막 문단에서 그것들이 적용됐을 때 이런 게 생겼습니다 하고 마무리할 확률이 높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읽으면 구조가 눈에 보이니까. 자, 1번 벤데이도트입니다. 자, 벤데이도트 기법은요, 인쇄소에서 인쇄물 색상, 명암, 질감을 표현하기 위한 뭐래? 기계적인 방식인데요. 밴데이 스크린을 이용해서 서로 다른 색의 다른 점들을 일정한 간격으로 콕콕콕콕 이렇게 찍는 거래. 리히텐슈타인은 이 기법을 이용해서 초기에는 플라스틱 솔 브러쉬로 점을 하나하나 찍었고, 힘들었겠지? 하나하나 이렇게 찍었어. 이후에는 힘드니까 금속 스텐실이나 구멍이 뚫린 핀을 가지고 기계가 인쇄한 듯한 도트 효과를 줬어요. 중요한 거 뭐라 그래? 기계가 인쇄한 듯한 이랬어. 그럼 이거 기계가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여기서 낚시 포인트 하나 나오는 거죠. 기계적 방식이었지만 기계적이라는 건 역시나 기계로 하는 게 아니지, 콩아? 그럼 이거 누가 한 거야? 작가 본인이 한 땀 한 땀 손으로 했다는 거죠. 오케이. 기계로 복제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은 기계가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실제로는 수작업을 반복적으로 해서 만들어낸 독창적 예술 작품이었어요. 또 이래 나왔잖아, 얘들아. 기법 쭉 설명한 거 넣어서 또 이렇게 나왔다는 거지 뭐야? 기법 2 한다는 거죠. 기법 2. 자, 기법 2. 그는 평면적 원색과 굵은 검은색의 윤곽선이 뚜렷하게 대비되는 색면 구성이라는 걸 썼대요. 그러면 기법 1, 밴데이 도트. 기법 2, 윤곽선이 뚜렷한 색면 구성. 됐나요? 오케이. 다음. 리히텐슈타인은 넘버 3. 패널이라는 걸 썼답니다. 만화의 형식을 적극으로 썼는데, 패널이 뭔데? 만화에서 서사의 흐름을 분절해서 보여주는 개별 장면도 아니고 보통 하나의 사건이나 감정이라는 걸 넣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은 원작 만화의 패널을 그대로 모사하지 않고, 당연히 그대로 따라하면 모작품이 되잖아, 그지? 그대로 따라하지 않았고 여러 패널 중에서 특정 장면을 선택해서 확대하거나 또 다른 장면을 병치하고 재배열해서 특정 순간의 정서적 긴장을 극대화해가지고 주제의식을 보여줬어요. 또 그는 만화 특유의 말풍선 이랬으니까 또 4번 이렇게 되겠네. 또한 나왔으니까 4번. 말풍선, 의성어 같은 텍스트 요소를 활용했습니다. 여기서 텍스트는 정보 전달 수단이 아니라, 이거 아니래요. 이거 아니라 감정과 상황을 압축해서 보여주고 이미지의 구성과 조화를 이루도록 정교하게 배치한 시각적 요소로 사용을 했대요. 오케이? 그다지 어렵지 않죠? 지금 쭉 나온 거 뭐야? 리히텐슈타인이 팝 아트에서 써먹은 기법 4가지. 이게 전부 답니다. 오케이. 꽈광 나왔습니다. 꽈광은 리히텐슈타인의 대표작이고요. 그의 독창적인 기법 뭐였더라? 1번부터 4번 있었지. 자, 이 작품은 미국의 전쟁 영웅이라는 전쟁 만화의 패널 나왔으니까 체크. 아까 있었죠? 위에 기법. 원작 만화에서 중심적인 요소는 적기를 격추해서 승리하는 전투기이지만 여기에서는 격추된 전투기의 폭발 모습을 보여줘요. 특히 이 작품에 표현된, 이거 나오네요. 텍스트. 아까 있었던 기법이지. 격렬한 폭발과 붉은 화염을 더 극적으로 보이게 하고 폭발 소리를 떠올리게 합니다. 꽈광은 대중매체 이미지를 차용하고, 이거 앞에 있었던 이야기, 이미지 차용, 또 재해석한 리히텐슈타인 예술세계의 정수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오케이. 여기도 그렇게 어려운 지문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남아있는 또 3가지를 공부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 오늘 뒷타임에 문학 듣는 분은 좀 쉬다가 10분에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